그날 아버지는 아무 말도 남기지 않고 떠났습니다. 평생 말없이 사셨던 그 사람이 마지막까지 그랬습니다. 장례식장에 걸린 영정사진 속 얼굴은 늘 보던 표정이었습니다. 기뻐도 말하지 않았고 아파도 내색하지 않았던 얼굴이었습니다. 저는 그 얼굴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아버지는 참 조용히 살다 가셨다고. 대한민국 어디에도 기록되지 않은 그저 평범한 은퇴자 한 사람의 삶이었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그 생각은 장례가 끝난 바로 다음 날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집에 돌아와 유품을 정리하던 중이었습니다. 서연과 함께 아버지 방을 정리하던 그때 저는 문득 구석에 놓인 낡은 군화를 보게 되었습니다. 수십 년은 좋게 넘어 보이는 군화였습니다. 가죽은 갈라져 있었고 흙먼지가 깊이 배어 있었으며 아무리 닦아도 빠지지 않을 것 같은 얼룩이 남아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그 군화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이사할 때도 집을 줄일 때도 그 군화만큼은 항상 직접 들고 옮기셨습니다. 저는 그저 옛날 군 생활의 흔적쯤으로 생각했습니다. 누구나 하나쯤은 남겨두는 과거라고 여겼습니다. 그날도 별 생각 없이 군화를 들어 올렸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생각보다 무거웠습니다. 군화 안을 들여다보는 순간 저는 손을 멈췄습니다. 안쪽에 종이가 끼워져 있었습니다. 단순한 종이가 아니었습니다. 습기에 눅눅해진 여러 번 접혔다 펴진 흔적이 있는 문서였습니다. 글씨는 흐릿했지만 분명히 군에서 쓰는 형식이었습니다. 숫자, 코드, 날짜, 그리고 지워진 이름들. 저는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서연이 제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형, 그게 뭐야?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문서의 날짜를 보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그 날짜는 제가 태어나기 전 이 나라에서 가장 치열했던 전쟁의 한복판이었습니다. 기록은 간결했지만 섬뜩했습니다. 비공개 작전, 민간인 이동, 성공 시 전선 유지, 실패 시 전면 확전 가능성, 그리고 마지막 줄에 적힌 문장 하나가 제 눈을 붙잡았습니다. 현장 판단 책임자. 이름은 없었습니다. 대신 숫자 하나만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숫자를 한참 동안 바라봤습니다. 아버지는 숫자로 남아 있었습니다. 이름이 아닌 번호로. 그 순간 아버지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뉴스에서 전쟁 이야기가 나오면 조용히 채널을 돌리던 모습, 비 오는 날이면 이유 없이 군화를 닦던 모습, 술 기운이 오를 때면 가끔 흘리듯 하던 말, 살아남은 게 죄일 때도 있다. 저는 그 말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이해하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늘 그런 분이라고 깊이 생각할 필요 없다고 넘겨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장면이 하나로 이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서연은 문서를 보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가 이런 사람이었어?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믿을 수 없었습니다. 아니,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늘 조용했고, 늘 뒤에 있었고, 늘 이름 없이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아버지가 수백 명의 생명을 좌우하는 작전의 중심에 있었다는 사실은 제 삶의 기준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습니다. 저는 문서를 다시 군화 안에 넣으려다 멈췄습니다. 군화 바닥이 이상하게 두꺼웠습니다. 손으로 눌러보자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조심스럽게 안창을 들어 올리는 순간 또 하나의 봉투가 나왔습니다. 봉투에는 아무 글씨도 없었습니다. 다만 안에는 낡은 카세트 테이프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숨을 삼켰습니다. 아버지는 말이 없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의 목소리를 남겨두었다는 사실 자체가 이상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아버지가 평생 말하지 않았던 이유가 무엇인지, 왜 그 모든 것을 숨기고 살아야 했는지, 그리고 왜 지금 군화 속에서 그것이 모습을 드러냈는지 생각했습니다. 다음 날 저는 태수를 찾아갔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군 생활을 했다는 사람, 아버지가 유일하게 이름을 꺼냈던 전우였습니다. 태수는 문서를 보는 순간 얼굴이 굳었습니다. 손이 떨렸고 눈을 피했습니다. 그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다가 낮게 말했습니다. 이건 밖으로 나오면 안 되는 겁니다. 그 한마디로 충분했습니다. 아버지는 정말로 우리가 알지 못했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삶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는 그날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아버지는 평범하게 살다 간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그렇게 살기로 선택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선택의 무게가 고스란히 제 손 위에 올라와 있었습니다. 저는 그 군화를 다시 바라보았습니다. 낡고 더러워 보이던 그 군화가 더 이상 평범하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침묵 속에 모든 것을 숨겨두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침묵은 이제 제 몫이 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태수의 집을 나서던 순간부터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바람은 불었지만 시원하지 않았고 햇빛은 비쳤지만 따뜻하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는 태수의 표정만 남아 있었습니다. 문서를 보는 순간 굳어버린 얼굴, 손끝이 떨리던 모습, 그리고 끝내 제 눈을 보지 못한 채 내뱉은 말 한마디, 밖으로 나오면 안 되는 겁니다. 그 말은 경고처럼 들렸고 부탁처럼도 들렸으며 무엇보다 두려움이 묻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아버지의 과거는 추억이 아니라 아직 끝나지 않은 현재라는 것을 말입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서연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서연은 울고 있었습니다. 목소리가 잠겨 있었고 숨을 고르는 소리가 수화기 너머로 들려왔습니다. 태수에게 다녀왔다는 말을 하자 서연은 한참을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형, 우리 이거 괜히 건드린 거 아닐까? 그 말이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괜히라는 단어 속에는 두려움과 후회가 함께 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쉽게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괜히라는 말이 맞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스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미 너무 멀리 와버렸다는 감각도 느끼고 있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군화를 꺼냈습니다. 다시 한번 손으로 만졌습니다. 가죽에 갈라진 틈, 굳어버린 흙, 닦아도 사라지지 않는 얼룩. 아버지는 이 군화를 신고 어디를 걸어갔을까? 무엇을 보고 무엇을 결정했을까? 그 질문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봉투에서 카세트 테이프를 꺼냈습니다. 오래된 녹음기였지만 다행히 작동은 했습니다. 테이프가 돌아가는 소리가 방 안을 채웠고 잠시 잡음이 흐른 뒤 낮고 거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처음에는 누구인지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몇 마디가 지나자 저는 그 목소리를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였습니다. 분명히 아버지의 목소리였습니다. 평생 큰 소리 한 번 내지 않던 그 사람이 조용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하고 있었습니다. 작전 상황 보고, 민간인 이동 완료, 예상보다 인원 많음, 현장 판단으로 경로 변경. 그리고 그 다음에 들린 목소리는 아버지가 아니었습니다. 더 젊고 더 날카로운 목소리였습니다. 명령 무시입니다. 원래 계획대로 진행하십시오. 아버지는 잠시 침묵한 뒤 말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사람들 다 죽습니다. 그 짧은 대화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아버지는 명령을 어겼고 그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였습니다. 테이프가 끝났을 때
저는 한동안 녹음기를 끄지 못했습니다. 방 안은 조용했지만 제 가슴은 요동치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제 옆에 앉아 조용히 울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미 모든 것이 말해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날 저는 은경을 만났습니다. 태수가 언급했던 이름이었습니다. 군 기록을 다루는 일을 한다는 사람, 공식 기록과 비공식 기록의 틈을 아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은경은 차분한 사람이었습니다. 감정적으로 흔들리지 않았고 말을 고르며 했습니다. 저는 문서와 테이프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은경은 놀라지 않았습니다. 마치 언젠가 이런 이야기를 들을 줄 알았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은경은 말했습니다. 이런 기록은 존재합니다. 다만 공개되지 않을 뿐입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왜입니까? 은경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영웅이 생기면 책임도 함께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 말은 이해하기 어려웠지만 곧 의미가 다가왔습니다. 아버지의 판단이 옳았다는 것이 공식적으로 인정되면 그 판단을 막으려 했던 사람들의 책임도 함께 드러나게 됩니다. 은경은 조심스럽게 덧붙였습니다. 그래서 이름이 지워집니다. 작전은 성공했지만 사람은 남기지 않는 방식으로요. 저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아버지는 그렇게 지워졌고 우리는 아무것도 모른 채 살아왔습니다. 그날 저녁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낮고 건조한 목소리였습니다. 제 이름을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과거를 파헤치는 건 현명한 선택이 아닙니다. 저는 누구냐고 묻지 않았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었습니다. 상대는 이어서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조용히 사셨습니다. 그 선택을 존중하십시오. 그 말이 가장 잔인하게 들렸습니다. 아버지의 침묵이 지금은 저를 향한 족쇄가 되어 돌아온 느낌이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도 한동안 손이 떨렸습니다. 서연은 제 얼굴을 보더니 말없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아버지의 사진 앞에 앉아 오래 바라봤습니다. 여전히 말없는 얼굴이었습니다. 저는 그제야 조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가 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지, 왜 이름 없는 삶을 선택했는지. 하지만 동시에 저는 분명히 느끼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침묵을 선택했다고 해서 그 침묵이 영원해야 할 이유는 없다는 것을 말입니다. 군화는 여전히 거기에 있었습니다. 낡고 무거웠지만 이제는 분명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방향에서 눈을 돌릴 수 없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이름 없이 살았지만 그 이름을 지우려 했던 사람들은 여전히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이 제 안에서 조용히 끓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집안의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는데 보이지 않는 것들이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전화벨 소리에 예민해졌고 현관 앞에 발소리만 들려도 몸이 먼저 반응했습니다. 서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말수가 줄었고 텔레비전을 켜두고도 화면을 보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서로 눈을 마주치면 자연스럽게 고개를 돌렸습니다. 말을 꺼내는 순간 돌아올 수 없는 선을 넘게 될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침묵은 우리를 보호해주지 않았습니다. 태수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목소리는 이전보다 훨씬 낮아져 있었습니다. 만나자는 말만 남기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약속 장소는 외곽의 작은 공원이었습니다. 사람도 적고 오래된 나무들만 서 있는 곳이었습니다. 태수는 이미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깨가 눈에 띄게 움츠러들어 있었고 손은 무릎 위에서 가만히 떨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태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참이 지나서야
태수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 말은 사과처럼 들렸고 변명처럼도 들렸습니다. 그만해야 합니다. 그 짧은 문장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태수는 눈을 들지 못한 채 말을 이었습니다. 가족 이야기를 꺼냈고 건강 이야기를 했고 지금은 조용히 지내고 싶다는 말을 반복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해한다고 말하지는 않았지만 이해할 수밖에 없다는 표정이었을 겁니다. 태수의 얼굴에는 공포가 분명히 남아 있었습니다. 전쟁이 아니라 지금의 현실이 그를 더 무너뜨리고 있다는 사실이 느껴졌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저는 생각했습니다. 아버지는 이런 얼굴을 몇 번이나 봤을까? 이런 선택의 순간을 얼마나 많이 지나왔을까? 집에 도착하자마자 은경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기록 접근이 막혔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유는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내부 검토라는 말만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은경은 감정 없이 상황만 전달했지만 그 안에 담긴 의미는 분명했습니다. 누군가가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누군가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가까이에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또 다른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에는 번호가 가려져 있지 않았습니다. 명진이라는 이름이 화면에 떴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명진의 목소리는 낮고 안정적이었습니다. 화를 내지도 않았고 위협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설득하려는 사람의 말투였습니다. 그는 아버지를 존중한다고 말했습니다.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과거의 판단은 맥락 속에서 봐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저는 그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옳았는지 틀렸는지가 아니라 불편했는지 아닌지를 따지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명진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조용히 넘어가면 모두가 편해집니다. 그 말이 제 귀에 오래 남았습니다. 모두라는 단어 속에 아버지는 없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서연이 제 옆에 앉았습니다. 서연은 제 얼굴을 보더니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 표정에는 분노와 체념이 함께 섞여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다시 군화를 꺼냈습니다. 이미 여러 번 확인한 군화였지만 이상하게도 손이 그 안창으로 다시 향했습니다. 손끝에 걸리는 감촉이 이전과 달랐습니다. 조심스럽게 안쪽을 살피던 중 저는 작은 틈을 발견했습니다. 처음에는 보이지 않던 틈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일부러 숨겨둔 것처럼 아주 교묘하게 만들어진 공간이었습니다. 그 안에는 얇은 봉투 하나가 더 들어 있었습니다. 봉투 안에는 메모 몇 장과 함께 짧은 녹취 기록이 적힌 종이가 있었습니다. 날짜와 장소, 그리고 사람 이름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 중 하나가 명진이었습니다. 저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는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이름이 지워질 것이라는 사실을, 그리고 누가 그 선택을 했는지도 말입니다. 녹취는 짧았지만 분명했습니다. 작전 실패 가능성을 알고도 보고를 묵살하는 대화, 책임을 아래로 떠넘기는 말들, 그리고 마지막에 들린 아버지의 목소리. 기록은 남겨야 합니다. 그 한 문장이 제 가슴을 세게 때렸습니다. 아버지는 침묵 속에서도 모든 것을 포기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말할 때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뿐이었습니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이 싸움은 제가 시작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오래전에 시작되어 있었고 저는 그 끝자락에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서연은 제 옆에서 조용히 울고 있었습니다. 저는 서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처음으로 확실하게 잡았습니다. 두려움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선명해졌습니다. 하지만
그 위에 다른 감정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물러설 수 없다는 감각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이름 없이 살았습니다. 하지만 진실까지 함께 묻히기를 원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군화를 다시 닫았습니다. 이제 그 군화는 과거의 유물이 아니었습니다. 앞으로 가야 할 방향을 알려주는 표식이 되어 있었습니다. 침묵은 더 이상 선택지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이 제 안에서 조용하지만 단단하게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은 조용히 시작되었습니다. 소란스럽게 진실을 외치지 않았고 분노를 앞세우지도 않았습니다. 은경은 말했습니다. 이 일은 감정이 아니라 기록으로 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이 옳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평생 감정을 숨기고 기록만 남겨둔 이유도 결국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준비했습니다. 군화에서 나온 문서들, 테이프, 메모, 녹취 기록, 그리고 태수가 다시 용기를 내어 남긴 짧은 증언까지. 태수의 목소리는 여전히 떨렸지만 이전과는 달랐습니다. 두려움보다 후회가 더 크게 느껴졌습니다. 태수는 말했습니다. 더 늦기 전에 말해야 한다고, 그렇지 않으면 아버지가 2번 죽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 말이 제 가슴을 오래 붙잡았습니다. 은경은 하나하나 사실을 연결했고 저는 이름 없는 숫자에 이름을 붙이는 일을 했습니다. 아버지가 어떤 판단을 했는지, 그 판단이 어떤 결과를 만들었는지, 그리고 왜 그 이름이 지워졌는지, 모든 것은 명확한 흐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개인의 기억이 아니라 공적인 기록이 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며칠 뒤 조사가 시작되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공식적인 절차라는 말이 반복되었고 언론이라는 단어도 조심스럽게 오르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명진의 이름이 다시 등장했습니다. 명진은 처음과 같은 말투로 연락해왔습니다. 여전히 낮고 차분한 목소리였습니다. 그는 오해가 있었을 수 있다고 말했고 당시 상황의 복잡함을 강조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조용히 들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복잡한 상황에서도 사람을 먼저 봤다고. 그 한마디로 대화는 길어지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국방부 청사 앞에서 짧은 발표가 있었습니다. 저는 화면으로 그 장면을 지켜봤습니다. 공식 사과, 기록 수정, 추서 검토, 단어 하나하나가 조심스럽게 선택된 문장이었습니다. 화려하지 않았고 통쾌하다고 말하기도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바뀐 것이 있었습니다. 지워졌던 이름이 처음으로 공식 문서에 다시 적혔습니다. 그 순간 서연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울었습니다. 저는 그 울음이 분노가 아니라 안도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얼마 뒤 작은 추서식이 열렸습니다. 큰 행사도 아니었고 많은 사람이 모이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는 아버지의 이름이 분명히 불렸습니다. 저는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숨을 크게 들이마셨습니다. 살아계셨을 때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호칭이었지만 이상하게도 낯설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늘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만 우리가 보지 못했을 뿐이었습니다. 태수는 멀리서 그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눈을 마주치지는 않았지만 저는 그의 고개가 깊이 숙여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벌을 받지는 않았고 모든 책임이 명확히 나뉘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진실은 더 이상 숨겨지지 않았습니다. 그날 집으로 돌아와 저는 다시 군화를 꺼냈습니다. 처음 발견했을 때와 달리 군화는 더 이상 무겁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낡았고 얼룩졌지만 그 안에 담긴 의미는 분명해져 있었습니다. 저는 군화를 조심스럽게 닦았습니다.
예전처럼 비 오는 날이 아니었지만 손은 자연스럽게 움직였습니다. 서연은 제 옆에 앉아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우리는 많은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평생 영웅으로 살지 않았습니다. 이름을 남기지 않았고 공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영웅처럼 떠났다는 말은 이제야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가 선택했던 침묵은 비겁함이 아니었고 두려움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누군가가 대신 말해주기를 믿었던 선택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이제야 제 손에 닿았습니다. 저는 군화를 다시 제자리에 두었습니다. 더 이상 숨길 필요도 두려워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여전히 말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침묵이 무엇을 의미했는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보이지 않는다고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름 없이 살아도 삶의 무게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저는 이 이야기를 끝까지 품고 갈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